안녕하세요. 예. 새해 첫 주 마지막 날이네요. 책 새로 받으셨죠, 다? 예. 생각보다 두꺼워서 작년보다도 내용이 늘었더라고요. 한 100페이지 정도 늘어서 책 두께가 한 800 얼마 정도 되고, 그래도 얘는 양호하죠. 공포책에 비하면. 공포책은 진짜 900페이지 넘던데. 개인적으로는 책 두꺼운 거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별론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리고 책에 보시면 한 끝에 한 100페이지 정도는 정확하게 몇 페이지부터예요? 이게 695 이부터는 법조문 들어있죠. 부록으로. 그래서 이거는 수업 시간에는 따로 안 볼 거예요. 왜냐면 필요한 법조문의 내용은 책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그 관련 법조문이 필요하시면 사실 법제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다운받아서 출력해 갖고 다니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불편함을 좀 해소하시려고 거기다 넣어 놓으신 거니까, 나는 정말 책이 너무 두꺼워서 부담스러워서 못 들고 다니겠다 그러신 분은 그걸 잘라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잘라내셔서 안 들고 다니셔도 돼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따로 볼 내용은 아니니까 정말 두껍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끔 보면 책을 이게 무겁다고 그래서 편별로 이렇게 다 잘라 갖고 다니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책 사셔갖고 가까운 이제 재본소나 이런 데를 가면, 그 복사집 같은 데 가면 이거 잘라 갖고 옆에 이렇게 쫙 잘라 갖고 링바인드 껴주는 데 있거든요. 바인드 끼는데 1,000원 정도 하니까 8편 하면 한 8,000원 드리면 다 쪼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갖고 다니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그렇게 갖고 다니시면 문제가 뭐냐면, 가끔 제가 이제 수업하다가 못 알아들으면 앞으로 좀 가시죠. 그래서 8편 수업하다가 1편 좀 봐요. 이렇게 해서 1편으로 넘어가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갖고 다니시면 8편만 있지 1편은 없잖아요. 그러면 수업할 때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책은 손 대지 마시고 그냥 갖고 다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운동 삼아 갖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법책하고 이거 두 권만 갖고 있으면 웬만한 아령 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책은 오늘은 33페이지 펴보시고요. 33페이지 펴보시고, 부동산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진도를 좀 나가 볼게요. 그래서 잠깐만요. 분필이 얇은 것 같고. 33페이지 보시면 제1편 총론 나와 있고요. 오해하시는 분 가끔 있는데, 이거 공부하시는 이유 뭐예요? 이 책을 붙잡고 공부하시는 이유? 자격증 따려고. 시험 보려고 오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내가 진짜 이게 학문적으로 궁금하시고 이걸 좀 연구를 하셔야겠다 그러면 여기로 오실 게 아니라 가까운 부동산학과가 있는 대학을 가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학사부터 하셔도 되고 뭐 대학원부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험 보려고 하는 거니까, 총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몇 개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시험 문제 3문제쯤 나옵니다. 그러면 그 3문제를 총론에서는 다 맞으세요. 틀릴 게 없어요. 다 맞으셔야 돼. 그래서 이 3문제 정도 나오는 부분에서 공부하셔야 될 건, 제일 먼저 부동산 학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책 맨 앞에 부동산 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물어봅니다. 웬만하면 잘 안 물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 부분은 빼고 갈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부터는 지금 책 33페이지 펴놓은 부동산의 개념부터 시험 문제 냈는데, 부동산 학에서 파악하는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거에서 시험 문제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세요. 그래서 꼭 한 문제 나오는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이거 토지의 개념과 부동산의 개념과 관련해서 토지 용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토지 용어. 그래서 이것도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게 총론에서 제일 까다로운 부분인데, 다른 걸 시험 묻는 게 아니고 이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파생적인 특성들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론은 시험 문제 3개 나오는데 그 3개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부분에서 하나, 그 다음에 토지 용어에서 하나, 부동산의 특성에서 하나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3개 정도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보실 건 우리 책 3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부동산의 개념부터 보시면 되죠. 부동산의 개념. 그래서 책에 보시면 33페이지 맨 위에 01번에 부동산의 용어라고 그래서 뭐 부동산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뭐 이런 걸 설명해 놨는데 이게 부동산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학문이다 보니까 다 미국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동산을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부르니까 그 말의 어원을 설명해 놓은 거죠. 근데 그거랑 뭔 상관이야, 우리랑.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뭐 미국에서 어떻고 뭐 스페인이 어쩌고 뭐 캘리포니아 어쩌고 가보지도 못했어, 이런 데는.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얘기고요. 다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부동산이라는 걸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 아니 붙자고 동이 움직일 동자고 산이 재산산자니까 부동산은 이름 그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재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거의 일반적인 특징은 첫 번째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동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 그 재산적 가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라는 특징도 갖고 있고 세 번째 부동산이 내 거라는 걸 남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뭐 하게 된다? 등기합니다. 등기. 그래서 이렇게 등기할 수 있는 재산들을 우리는 부동산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이동할 수 있고 가치는 얘보다 조금 적은데 등기는 못하고 점유의 방법으로 내 거임을 표시하는 물건에 부동산의 반대적인 개념이 모두 있다. 동산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거의 개념은 이러합니다. 근데 부동산 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개념도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동산 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개념이 우리가 배워야 될 누구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배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뭔지는 책에 설명되어 있죠. 33페이지에. 그래서 02번에 맨 밑에 세 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의 개념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동산을 유형적 측면인 물리적 또는 기술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인 경제적 또는 법률적 측면에서의 복합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걸 두고 뭐라 부른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건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술적 측면에서도 그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를 할 수 있고 또 경제적 측면에서도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고 또 법률적 측면에서도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의 개념을 하나가 아닌 여러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을 때 이걸 두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책에 아까 읽던 거 그 두 번째 줄 맨 끝에부터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부동산학적인 부동산의 개념이 바로 뭐다? 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거의 개념이고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시험에 나오는 것들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34페이지 가보시면 부동산을 기술적 측면에서는 뭐라고 정의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뭐라고 정의하며 법률적 측면에서는 뭐라고 정의하는지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34페이지 있는 대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연이나 환경이나 또는 위치 또는 공간이라고 부동산을 정의한다면 이건 부동산을 어떤 측면에서 정의한? 기술적 또는 물리적 측면에서 개념을 정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경제적 측면에서 정의한다면 자산이나 자본 또는 생산 요소 그래서 이 생산 요소라는 말을 다른 말로 생산재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소비재 또는 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면 이건 부동산을 경제적 측면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이라는 건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걸 말하는 거고 이 광의의 부동산 속에는 다시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뜻하는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거 하고 이따가 우리가 배워야 될 준부동산이라는 걸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시험 볼 때 준비하셔야 될 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뭐냐를 물어보진 않으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는 각각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그 정의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 제일 단순하게 낼 때 다음 중 부동산을 기술적 측면에서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걸 찾으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내고 1번 자연, 2번 환경, 3번 위치, 4번 공간, 5번 자본. 그럼 답은 자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책의 내용들은 35페이지부터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측면에서 정의되는 부동산인 공간. 근데 공간은 내용이 상당히 많죠? 공간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35, 36, 37, 38까지 해서 공간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위치는 내용 얼마 안 되죠? 위치로 정의되는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쭉 써놨고, 3번에 환경이나 또는 한 페이지 넘겨서 40페이지, 4번에 자연에 대한 부동산 얘기도 쭉 써놨어요. 그러면 뭐라고 정의하는지와는 또 별개로 그 구체적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연이나 환경에 대한 얘기에서는 시험 문제 낼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내용 제일 많이 써 있는 공간에 대한 얘기하고 위치에 대한 얘기에서는 나름대로 또 할 얘기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으로 정의되는 부동산 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토지를 소유한다. 그러면 토지의 표면 부분만 우리는 소유하는 거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표라 부르는데, 그런 지표에 대해서만 소유권이 미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지하 또는 그 위에 있는 지상 또는 공중이라고 하는 데까지 내 소유권이 다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서 해야 될 얘기는, 내가 토지를 소유할 때 그 소유권이 공간적으로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가 되는가, 요거 살펴봐야 되는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책에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건데, 이게 내용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이번 달엔 요건 안 할 거고, 그거보다 조금 간단하게 되어 있는 위치에 대한 얘기에서는 뭘 살펴봐야 되냐면, 부동산은 이동할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와 가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요 얘기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에서는 뭐라고 정의하는지는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와는 또 별개로 그 구체적 내용 들어가서 위치와 공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을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내용 살펴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40페이지 가셔서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양가로 1번에 자산, 2번에 자본, 3번에 생산요소, 4번에 소비재, 5번에 상품,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개념적인 내용 말고는 사실 써 있는 게 거의 없죠. 그럼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에서는 구체적 내용 살펴볼 거 없어요, 별로. 그래서 그냥 뭐라고 정의하는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42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세 번째 측면,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내용 상당히 많죠. 4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42, 43, 44, 45, 46, 47, 48페이지까지 써놨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책에다가 많은 내용을 적고 있다는 얘기는 이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에서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출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 내용으로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실 것들은 일단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뭐라고 정해야 되는지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와는 또 별개로 그 기술적 측면에서는 위치와 공간에 대한 얘기, 법률적 측면에서는 그 구체적 내용을 전부 다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중에서 기술적 측면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나중에 3월달 가서 보시도록 하고, 일단 요거 먼저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책 다시 돌아가셔서 38페이지인가요? 3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위치로 정의되는 부동산, 이걸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왜 해야 된다고요? 위치로 정의되는 부동산 얘기는? 부동산은 그 위치에 따라서 그 뭐가 달라지니까, 가치가 달라지니까 그 위치와 가치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요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위치라고 정의한다는 건,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한 위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 뜻인데, 일단 요거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위치라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위치가 뭐냐. 그래서 위치의 개념이 우리 책 38페이지 맨 먼저 나오죠. 위치라는 건 어떤 특정 장소가 갖고 있는 시장성이나 지형, 지세 등을 의미하는 걸 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 있는 구체적인 장소를
우리는 위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니은번에 있는 게 중요해요. 니은번. 우리가 위치라고 할 때는 그 위치의 종류가 몇 가지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절대적 위치라는 거와 상대적 위치라는 두 가지 위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 위치라고 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 때 살고 계신 곳의 위치가 어디예요?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위치를 물어볼 때 살고 계신 곳의 위치가 어디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제가 사는 곳은 두정동에 있어요. 또는 뭐 두정역에서 2번 출구로 나와갖고 한 200m 쪽 가면 우리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절대적 위치라고 하는 건 내가 지리적으로 어디 옆에쯤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위치가 요 절대적 위치예요. 또는 어떤 궁금하신 분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동경 132, 북위 37쯤 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좌표상으로 나타내는 위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지리적이나 또는 좌표상으로 표시되는 위치를 두고 뭐라 그런다? 절대적 위치랍니다. 근데 이런 절대적 위치는 지각 변동이 나타나서 내 사는 곳이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지 않는 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위치가 불변적 위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토지의 특성 배우실 텐데 이런 토지의 특성 중에 이런 절대적 위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는 특성을 부동성이라고 부르고 이런 부동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토지의 절대적 위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절대적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성질을 두고 우리는 부동성이라 부르는 거고 이런 부동성 때문에 절대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상대적 위치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위치를 물을 때 살고 계신 집의 위치가 어떠세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사는 곳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사는 곳은 위치가 좀 어때요? 이렇게 묻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집 주변에는 문화시설도 되게 많고 뭐 체육시설도 많고 뭐 학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살기가 좋은 동네입니다. 그러면 위치가 좋다라는 얘기고 주변에 맨 술집밖에 없어요. 모텔이 널리고 셌어. 그래서 주말 되면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러면 주변 때문에 위치가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의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위치의 좋고 나쁨을 두고 뭐라 부른다? 상대적 위치라고 불러요. 그러면 상대적 위치는 주변 토지 이용이 변화함에 따라 이 위치도 어떻게 된다? 변합니다. 가변적인 위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을 두고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불러요.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도 있다? 위치의 가변성. 근데 이런 상대적 위치가 변할 수 있는 이유는 내 토지와 다른 토지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붙어 있어서 그래요. 주변에 있는 토지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건 다른 토지와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토지와 붙어 있다라는 토지의 성질을 인접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접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이런 상대적 위치는 어떨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구별 잘 하세요. 상대적 위치는 변한다? 무슨 특성? 위치의 가변성. 그럼 이런 상대적 위치가 변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두 개가 붙어 있다라는 인접성 때문에. 그럼 지금 이 얘기를 우리는 왜 한다? 위치에 따라서 그 부동산에 뭐가 달라진대요? 가치가 달라진대요. 그러면 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부동산 가치는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게 그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부동산 가치는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영향을 받을 때 이렇게 위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동산의 가치를 마샬이라는 경제학자는 위치가치라고 부른 거예요. 위치가치.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가 이런 위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성질이다. 그래서 이걸 위치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요 위치가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위치가치. 그러면 이 위치가치는, 즉 위치에 따른 부동산의 가치는 얘가 어디에 있느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다? 그 옆에 뭐가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집값을 결정하는 건 이 아파트가 어느 동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 그 아파트 옆에 뭐가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상대적, 절대적 위치보다는 상대적 위치에 의해서 뭐가 훨씬 더 영향을 받는다. 위치 가치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절대적 위치도 좌우를 하죠. 근데 상대적 위치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위치라는 거의 개념이에요. 가치에다가 영향을 주는 위치라는 거의 개념이고 이 얘기는 우리 책에도 설명되어 있죠. 38페이지와 39페이지 맨 위까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어요? 이렇게 위치랑 부동산의 가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사실 궁금했던 거잖아요. 위치와 가치와의 관계. 그래서 요 얘기, 위치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영향을 받는다. 이건 마샬이라는 학자가 한 얘기고, 위치랑 가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한 사람은 허드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험에도 나왔던 사람인데 우리 책에 없어요, 이 얘기가. 이건 좀 따로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치와 가치와의 관계는 부동산의 가치, 토지의 가치인 지가는 토지를 빌려 쓰는 대가인 지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대가 높으냐 낮으냐는 그 부동산의 위치가 좋으냐 나쁘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고, 위치가 좋다라는 건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그 부동산, 즉 그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또 다른 부동산까지 도달하기가 편리하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도달하기 편리하다는 얘기는 결국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가까운 데 있다는 얘기예요. 가까운 데. 그래서 허드라는 사람의 견해를 좀 띄엄띄엄 살펴보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위치가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가까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건 또 책에 있어요. 그래서 그 참고에 근접성이라는 가까움도 있고 접근성이라는 가까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별해 보시라는 거예요. 구별해 보라. 한글로는 구별하기가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 그냥 순서 바꿔놓은 거예요. 순서. 근접성, 접근성. 그럼 말 앞뒤로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영어로는 확실히 구별돼요. 얘는 프락서머티라 부르고 얘는 억세서빌리티라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까지 아직 필요 없고 이 두 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 그럼 이 두 개는 우리가 가까움을 나타내는 단위가 뭐예요? 거리예요. 거리. 거리.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얼만큼 떨어져 있고 얼만큼 가까우냐를 표현하는 게 거리입니다. 근데 그 거리라는 거에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이 학원에서부터 천안역까지는 얼만큼이나 거리가 됩니까?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답은 크게 넷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되게 꼼꼼하신 분은 어떤 분은 그 거리를 실제로 재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학원에서부터 천안역까지는 거리가 한 4km쯤 돼요. 라고 해서 실제 거리를 알려주기도 한다는 거죠. 이걸 실측거리라 불러요. 또는 이건 물리적으로 실제로 떨어져 있는 거리를 알려줬다고 해서 물리적 거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분은 차 타고 가시면 한 5분 안 걸릴걸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길 안 막히고 차 타고 가면 5분이면 가요. 그러면 그 5분이라는 뭘 가지고도 시간을 가지고도 그만큼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실제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거리라고 불러요. 시간거리. 그래서 요거에 내가 시간적으로 파악한 거리가 되는 거고, 또 어떤 분은 이 거리를 돈으로 표시해 주기도 해요. 화폐 단위로 표시해. 어떻게? 택시 타면 한 4,000원쯤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4,000원 나오는 거리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을 하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돈 갖고 알려준 거리를 운임거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 거리가 됩니다. 또 거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내가 느끼는 만큼의 거리를 알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별로 안 멀어요. 걸어가도 얼마 안 돼. 뭐 이런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내가 느끼는 의식적인 거리를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걸어가도 되는 거리라고 해서 걷기 시작하면 한참 걸리죠. 욕을 막 대빵하면서 가요. 그래서 이게 내가 느끼는 심리적 거리예요. 그럼 거리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실측거리, 즉 물리적 거리만을 가지고 판단한 가까움이 뭐다? 요게 근접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물리적 거리가 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느끼기에도 멀게 느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교통이 발달해서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이에요. 오히려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더 쌀 때도 있어. 그래서 별로 멀게 안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는 제주도는 그렇게 멀다 생각 안 하잖아요. 왜냐면 실제로 비행기 타면 얼마면 가? 1시간쯤이면 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디서 타시나? 청주공항 가시나? 청주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면 40분? 실제로 비행기 타는 건 30분 내외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가깝고 요즘엔 저가 항공 많아져서 한 2만 원 조금 더 주면 비행기 타고 가는 경우도 있죠. 평일날 시간, 인기 없는 시간대에는. 그래서 그만큼 느끼기에도 멀게 안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거리를 모두 다 종합했을 때의 가까움을 두고 우리는 뭐라 부르는 거다? 접근성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과 근접성이 반드시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가까움을 판단할 때는 근접성과 접근성 중에 뭘 갖고 판단하는 게 더 타당하겠어요? 당연히 접근성 갖고 판단하는 게 더 타당하겠죠. 그래서 결국 커드라는 학자의 견해는 뭐예요? 접근성에 따라서 그 부동산에 뭘 판단하고 위치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그 부동산에 뭘 결정할 거다? 집값, 가치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치랑 가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반토막밖에 설명을 안 해놨죠. 책에는. 근접성과 접근성에 대한 얘기만 써놓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그거 이어서 바로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위치를 판단하려면 뭘 따져봐야 되니까 접근성을 따져봐야 되니까 그 접근성에 대한 얘기를 책에다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책에서는 여기서 일로 바로 갔는데 그렇게 가기 전에 이런 얘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험에도 출제됐었고. 그래서 접근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내용 세 가지 구별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보통의 경우, 이걸 일반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보통의 경우에는 두 부동산, 내가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는 또 다른 부동산이 나로부터 얼만큼 가까우냐를 따져서 그 가까움은 뭐로부터 판단한다 그랬어요? 접근성 따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접근성을 판단해봐서 접근성이 높아요. 접근성이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예요. 가깝다. 그러면 접근성이 좋을수록 그만큼 위치가 어떻다? 좋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 위치가 좋으니까 그 부동산의 가치도 어떻게 될 거다? 나한테는 높게 판단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의 경우예요. 근데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내가 접근성을 판단하고 있는 또 다른 부동산의 용도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용도요. 또는 내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화장장이 우리 집 옆에 있어요. 또는 LPG 충전소 같은 게 우리 집 옆에 있어. 그럼 이런 것들이 접근성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위치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동산 가치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도를 따져서 내가 좋아할 만한 용도, 이걸 선호 대상이라고 하겠죠, 선호 대상. 그래서 이런 좋아할 만한 용도인 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시장, 마트, 백화점, 또는 뭐 명품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가까운 건 나한테 유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호 대상이기만 하면, 즉 시장이 우리 집과 가깝기만 하면 그 부동산의 가치는 항상 높아진다?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적당히 가까워야지. 그 시장 가까이 있는 건 좋아요. 근데 시장 한복판이 우리 집이요. 그래서 문만 열면 사람들이 맨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요. 그러면 시끄러워서 못 산다는 거예요. 이마트가 가까운 건 좋아요. 근데 이마트 옥상이 우리 집이요. 그런 건 절대 위치가 좋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용도뿐만 아니라도 뭐도 따져야 돼요. 접근의 정도도 따져봐야 돼요. 접근의 정도. 접근의 정도를 따져서 아무리 선호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게 지나치게 접근성이 높을 때, 그래서 뭐 시장 안에 있는 주택처럼 지나치게 접근성이 높은 건 오히려 위치가 좋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도 어떻게 될 수 있다?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부동산의 위치에 따른 가치를 판단할 때는 뭘 갖고 판단한다? 접근성 갖고 판단해요. 접근성. 그러면 그 접근성이 양호하면, 접근성이 양호하고 접근성이 높으면 언제나 위치가 좋으니까 부동산 가치도 언제나 높아진다? 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경우에 이와 같이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세 가지 경우 중에 지금 어떤 경우에 대한 얘기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접근성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부동산과의 뭘 따져봐야 돼요? 용도 따져봐야 되고 그 용도에 의해서 선호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뭘 따진다? 정도까지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접근성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그 부동산의 위치 가치를 판단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죠. 그럼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당연히 첫 번째 뭐 묻겠다? 접근성 판단하는 거 묻겠죠, 뭘? 그 세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거에 대한 얘기냐? 이거 물어볼 테고.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묻겠어요? 절대적 위치라는 거와 상대적 위치라는 건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 구별하실 수 있어야지. 그래서 위치로서의 부동산에서는 요 두 개 기억해 두세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의 구별, 그 다음에 위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위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뭐의 개념? 접근성. 그리고 그 접근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방법. 이런 거 공부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낼 만한 거리들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린 뭘 배우신 거예요, 지금? 복합 개념의 부동산 중에서 기술적 측면에서 정의하는 위치에 대한 얘기까지 본 거예요. 그러면 공간에 대한 얘기는 다음 달에 보시기로 했으니까 넘기시고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에서는 볼 게 없다고 그랬죠.
그럼 그것도 넘어가시고. 42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좀 보자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으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의 구체적 내용들을 보고 계신 거니까. 그래서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은 이런 그대로 법률에서는 부동산이라는 걸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즉 부동산이라는 게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을 좀 찾아봐야 돼요. 부동산을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니까 부동산이라는 걸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찾아낸 법이 민법입니다. 민법. 그래서 민법 99조를 가면 부동산과 동산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 42페이지 가시면 42페이지 양가로 1번에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협의의 부동산 또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는데 라고 해놓고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민법 99조 1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민법 99조 1항이라고 하는 법조문에서 뭘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이 누가 누구를 말한다.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라고 규정을 해놨고 그 밑에 줄 따라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전부 다 뭐다? 동산이다. 이게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99조 2항. 그럼 99조는 조문이 두 개예요. 1항과 2항. 그래서 1항은 뭐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2항은 동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민법 99조 중에서 1항에서 99조 1항에서 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부동산은 누구가 누구를 말한다?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동산을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때 개념을 뭐라 부른다? 이걸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혹시라도 누가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협의의 부동산이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지.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건 뭘 말한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누가 누구? 토지와 그 정착물.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그 42페이지 협의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번에는 누구에 대한 얘기? 토지. 그 다음에 그 옆에 43페이지 가시면 2번에는 정착물에 대한 얘기를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정착물에 대한 얘기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43페이지, 44, 45, 46, 47페이지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게 꽤 많다는 거예요. 정착물에서는 공부하실 것도 꽤 있고. 근데 쉬는 시간 다 돼가는데 이거 손대면 늦게 끝나겠죠. 잠깐만 이거는 조금만 밀어놓고 47페이지 가셔서 광해부동산 속에는 또 있다는 거예요. 협의부동산 말고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법이 민법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니까 다른 법들을 찾아본 거예요. 뭘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걸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을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법 이외의 다른 법들을 뭐라 부른다? 각각의 개별법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개별법은 법 이름이 아니라 뭐요? 민법 이외의 각각의 법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법에 찾아보니까 원래 민법적으로는 부동산이 아닌 물건인데 부동산으로 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건 자동차 생각해봐요. 자동차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다? 토지가 뭔지는 다 알잖아요. 그럼 자동차를 보고 우리는 야 토지 지나간다 이래? 야 저 토지는 되게 커. 버스를 보고 야 저 토지는 되게 커. 택시 보고는 별로 안 크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자동차는 토지는 아니에요. 그럼 정착물이냐? 정착물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착물이라는 건 토지에 붙어서 토지의 일부가 된 물건이에요. 대표적인 게 건물입니다. 건물. 그러면 자동차가 건물처럼 토지에 붙어서 토지의 일부가 된 물건이다? 그렇게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지나가는 걸 보고 야 정착물 지나간다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도 아니고 정착물도 아닌 물건이니까 민법에서는 자동차를 뭐로 봐요? 민법에서는 아까 읽어봤잖아.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다 뭐다? 동산이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자동차를 뭐로 봐요? 동산으로 봐. 동산. 근데
민법 이외의 법률인 어떤 법에서 자동차 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에서는 자동차를 새로 사셨으면 뭐 하러 오세요? 등록을 하러 오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등록.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동산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개념 요소로 뭘 설명했어요? 맨 앞에서 부동산이 되려면 움직일 수 없고 경제적 가치가 크고 등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등기라는 거와 등록이라는 게 그 법적 효력이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공적 장부에다 내 이름 속자 써서 내 건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도 등기와 같은 효력을 갖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이니까 뭐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부동산 개념. 그래서 민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뭐 할 수 있도록 해서 등기 등록할 수 있도록 해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뭐라 부른다? 준부동산이라고 불러요. 준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중에는 이와 같이 각각의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구 있다? 준부동산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은 이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거에다가 준부동산이라는 걸 합한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이 좀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두고 광의의 부동산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이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어디서 말하는 법률적 측면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47페이지 보시면 광의의 부동산 속에 누구랑 누가 있다? 아까 조금 이따가 살펴보자고 했던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도 있고 그 안에 뭐도 있다? 준부동산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협의의 부동산은 조금 이따 보기로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준부동산을 먼저 좀 보자는 거죠. 준부동산. 그래서 준부동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공부하셔야 될 것들은 세 가지 정도 공부하세요. 제일 먼저 뭔지는 알아야지. 준부동산이라는 게 뭔지. 개념. 그 다음 준부동산이라는 걸 만들어낸 이유. 준부동산이라는 걸 인정하는 이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준부동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종류. 요 세 가지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개념은 지금 설명했어요. 책에도 써 있는데 개념은 설명했어요. 뭐 준부동산이란 원래는 부동산이 아닌 물건. 그럼 부동산이 아닌 물건이면 뭐예요? 동산이지 뭘. 그럼 동산이었던 물건이 어떤 법에 의해서? 민법 이외의 개별법들에서 뭐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등기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개별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거. 그럼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으니까 얘도 뭐로 봐야 된다? 부동산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준부동산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게 준부동산의 개념이에요. 그럼 이런 준부동산을 왜 인정하느냐라는 거예요. 준부동산이라는 걸 인정하는 이유. 그냥 동산으로 냅두면 되지. 왜 번거롭게 이런 부동산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서 우리를 번거롭게 만드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준부동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동차도 있지만 비행기 있어요. 비행기, 항공기. 그럼 항공기도 민법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동산이에요. 동산. 민법은 이런 준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민법 선생님한테 준부동산이 뭐예요? 그럼 몰라. 왜? 그분은 민법만 연구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항공기도 민법에서는 뭐로 봐야 돼요? 동산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산을 가지고 남한테 돈을 좀 빌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동산이라고 하는 건 별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몸에 지니고 있는 건 다 동산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친구 만나서 술 먹다 보니까 돈이 떨어졌어. 그러면 이 몸에 지니고 있는 물건을 들고 어딜 찾아가서 전당포라는 곳을 찾아가서 이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서 술을 한 잔 드시고 나서 술 깨고 나면 내가 이걸 왜 맡겼나 싶어서 돈 들고 전당 가서 물건 찾아오죠. 그래서 이렇게 전당포에다가 동산 맡기고 돈 빌리는 권리를 뭐라 그래요? 질권이라고 해요. 질권. 그래서 전당포 주인은 이 물건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으면서 이 돈을 빌려간 돈을 갚기 전까지는 이 돈을 안 돌려줘도 되죠. 그렇게 설정되는 권리를 뭐란다? 질권이라고 그래요. 질권. 그래서 질권은 어디에 설정되는 권리예요? 동산에 설정되는 권리요. 근데 만약에 항공기도 동산으로 본다면 이 항공기를 맡기고 돈을 빌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 항공기 몰고 이 비행기 몰고 전당포까지 찾아가서 이것 좀 맡아주세요. 그러고 돈 빌려와야죠. 근데 이 질권은 등기를 한다 못한다? 못해요. 동산이란 물건 자체가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얘도 등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좀 불안하잖아요. 얘 가격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전당포 주인이 이 물건 들고 날라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이 항공기에도 뭐를 설정하고 싶은 거예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인 저당권이라는 걸 설정하고 싶은 거예요. 저당권은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당권은 누구에 대해서만 설정이 가능하다? 부동산에 대해서만 설정이 가능해요. 부동산에 대해서만. 그러면 이 비행기라고 하는 경제적 가치가 큰 물건을
등기를 할 수 있는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이 항공기가 뭐가 되는 수밖에 없어. 부동산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번거롭지만 동산이었던 물건을 뭐로 만들어 준 거다? 부동산으로 만든 겁니다. 각각의 개별법에서. 그래서 준부동산을 인정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 때문에? 저당권 설정하려고. 그래서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감정평가에 가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은 토지와 건물과 같은 민법상의 부동산 말고 지금 얘기하는 각각의 준부동산들도 전부 다 감정평가의 대상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이라는 걸 인정하는 두 번째 이유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책에 잠깐 보세요. 책에 잠깐 보시면 47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준부동산 나와 있고, 준부동산에서 기억번 개념에서 A번은 지금 얘기한 준부동산의 개념이고, B번 보세요. B번. 이게 준부동산을 인정하는 이유인데, 준부동산은 법률적 효과로서 소유권, 저당권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소유권의 대상이 되고라는 말은 준부동산이 되기 전에는 소유권의 대상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항공기는 동산일 때는 소유를 못해? 생각을 해보세요.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고 돼 있잖아요. 책에. 책이 뭔가 잘못 써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이런 준부동산이 되기 전에는 이건 소유권의 대상물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비로소 준부동산이 되면서 소유권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는 동산일 때도 뭐는 할 수 있어요? 소유는 할 수 있어. 그러면 소유권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소유권의 등기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동산도 뭐는 하실 수 있어? 소유는 할 수 있어요. 소유는. 소유권의 대상물은 돼.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소유권 등기를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소유권의 대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소유권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소유권 등기의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책을 정확하게 읽으셔야지. 그 다음에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어요. 저당권의 목적. 그래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고 뭐 그런 것들 보시면 되죠.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48페이지 니은번의 종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준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쭉 써놨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근거 법률, 개별법 안 해오셔도 돼요. 등기해야 되나 등록해야 되나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시험에 묻진 않으니까. 다만 준부동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외우셔야 돼.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을 다 외우시는데 외우는 방법, 아이고 이렇게 잘 부르죠. 외우는 방법, 타고 다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타고 다니는 거. 그래서 지금 예를 들었던 누구? 자동차, 또 항공기, 또 20톤 이상의 선박, 또 건설 기계.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중장비예요, 중장비. 이런 것들이 타고 다니는 것들 중에서 준부동산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 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재단. 재단이라고 하는 건 재산의 집단, 재산의 덩어리 이런 뜻인데 이건 공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 우리가 공장이라고 일컫는 물건은 공장이 들어서 있는 토지만 공장이라 하는 거다? 아니에요. 토지 위에 있는 건물만 공장이라 하는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 공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계만 공장이라 한다? 그것도 아니고 이 공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특허권이나 뭐 상표권이나 뭐 의정 등락권이나 뭐 실용실향권이나 이런 무형자산들도 다 포함을 해서 뭐라 부르는 거예요? 공장이라 불러. 공장. 공장. 이게 무체재산권인 거는 알고 있고 이걸 다 묶어서 뭐라 부른다? 공장이라 불러요. 공장. 그럼 이게 이제 공장인데 그럼 공장이라는 건 공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재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두고 공장재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공장재단이라는 개념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런 개념이 없으면 공장재단이라고 하는 이걸 하나로 묶는 이런 개념이 없으면 만약에 이 공장을 담보로 돈 빌리고 싶어요. 그러면 공장에다가 뭘 설정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야 되니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물건이 뭐밖에 없는 거예요. 토지하고 건물밖에 없어요. 나머지 기계나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가져가야 돼? 전당포 가져가야 돼. 근데 이 공장이라고 하는 물건은 이게 찢어 발겨지는 순간 그 가치는 확 떨어지겠죠. 그럼 담보 가치가 약하니까 돈을 빌릴 수 있는 양도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공장이라고 하는 건 이게 다 하나로 묶여 있을 때만 경제적 가치가 크니까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뭐의 대상이 되고 싶다? 저당권의 대상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장저당법이라고 하는 법에서는
공장을 담보로, 즉 공장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리고 싶으면 이걸 다 쪼개지 말고 이 전체를 하나의 뭐로 묶어서 재단으로 묶어서 저당권을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되는 게 공장재단. 그래서 그걸 준용하고 있는 게 광산이에요, 광산. 그래서 광업재단이라는 게 공장저당법에서 인정하는 뭐다? 준부동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권리들 중에서도 있어요, 권리. 그래서 수산업법에서 등록하도록 돼 있는 권리인 어업권하고 책에는 없던데 광업법에서 등록하도록 돼 있는 광업권들도 준부동산, 등록할 수 있는 준부동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 중에서 토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따로 등기 낸다, 못 낸다? 못 내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토지 소유자가 같이 소유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등기를 못 내. 근데 그 나무들 중에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나무에 대해서도 등기를 설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전 등기된 나무인 임목이라는 것도 별도의 뭐로 본다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봐요. 그러면 공부하셔야 될 건 준부동산의 개념도 아셔야 되고 이유도 알려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준부동산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 종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공장재단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을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을 때의 개념이다. 공장재단이라는 건 부동산을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의 개념이다. X. 왜? 공장재단은 어디에 들어가? 준부동산에 들어가니까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본 부동산이에요. 그렇게들 시험 문제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측면에 뭐가 있고 경제적 측면에 뭐가 있고 법률적 측면에 뭐가 있는지는 아셔야 되고 광해 부동산 중에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준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건 협의의 부동산에 들어가는 누구 정착물에 대한 얘기부터 다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책으로는 43페이지부터 있을 거예요, 아마. 43페이지 나와 있는 우리 책에 43페이지 나와 있는 정착물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